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입니다. 수세 폐지 운동을 이끌었던 농민운동가가 국민의 대변인이 돼서 다시 한번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그 주인공인 신정훈 화순나주 국회의원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원으로 또 사랑으로 이번에 다시 광주 전남의 미래를 위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말 열심히 일하는 국회 그리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힘이 되는 정치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젊은 시절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0년대 이제 대학을 다니셨는데 네. 고려대학교 다니셨죠? 네네. 대학은 졸업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졸업한 건 아니었고요. 네. 두 차례 재입학 후에 졸업장은 받았습니다. 예, 학생 운동을 열심히 하신 걸로 이제 얘기를 듣고 들었는데 네. 그때 이제 학생 운동의 주축으로 활동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 보도를 보면 신정훈 국회의원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났을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우선 그때 당시에 학생 운동은 자랑이 아니었죠. 대부분의 평범한 청년들이 그 시대의 역사, 그 시대의 정치에 대한 그 정의로운 판단 그리고 저항 이런 것들의 그 일상적인 활동이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학생 운동을 자랑하진 않았지만 또 열심히 학생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와 또 역사에 기여하려고 노력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 출신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강주 민주화운동을 경험했습니다. 눈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피 흘리고 두드러 맞고 또 잡혀가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그 장본인인 소위 말해서 전두환과 신군부가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권력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행사하는 것들을 그때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과 학생들이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네. 예, 이제 학생 운동을 보통 한 경우에는 이제 노동운동으로 많이 진출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노동운동이 아니고 농민운동을 하셨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태생적으로는 이제 그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님들 아래서 네. 슬하에서 자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 농업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이 있었고요. 80년대 중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두환 정권이 개방농정을 통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산업화와 또 그 개방화에 따르는 그런 짐들을 농촌에 전가시키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의 민주주의 그리고 노동권 이런 것 못지않게 농촌 현장에서의 농민들의 권익 신장이 굉장히 절박한 과제였습니다. 네. 그때 한마디로 전두환의 그 동생인 정경환이 그 수입소를 그 유구를 수입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속값을 떨쳐서 굉장히 큰 고통을 줬던 그런 사례가 아마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예. 예, 고향인 나주에서 그래서 농민운동을 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군민들의 이 신뢰를 받고 이제 도의원을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최연소 도의원을 하셨네요. 네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나주시장까지 하셨는데 최연소 나주시장 하셨고요. 예,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새삼스럽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했던 것은 개인의 정치적인 진출이라기보다도 그때 당시에 80년도 중후반,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개방농정 그리고 WTO에 고통받는 그런 농민들의 이야기를 좀 제도 정치권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진출이라기보다는 농민들이 자기의 권익들을 제도권 내에 주장하고 관철시켜내 가는 그런 과정이어서 저 개인적으로 보면 능력이라든가 그때 나이라든가 또 제가 무소속이었거든요. 네. 호남 정치에서 무소속 도의원이라는 게 굉장히 불가능했었는데 네, 그랬죠. 농민들의 열망이 있어서 아마 그 성과 있게 진출했던 것 같고요. 그런 도의회에서 이 농정 활동이 뭔가 그 농민들에게 저를 뽑아준 주민들에게 많이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최연소도 나주시장으로 또 이렇게 진출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시장이 되어서는 그냥 주장했던
의회 활동보다는 책임 있게 경영했던 기억이 아주 많이 생각나는데요. 네. 뭐 지금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지금 무상급식 논쟁으로 대한민국의 그 정치인들이 또 뭐 대선 후보감들이 그냥 명멸하게 됐는데 그 무상급식 논쟁의 첫 출발점인 친환경 학교급식 제도를 아마 나주시가 전국 최초로 네. 만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예. 또 요즘 이낙연 지사가 본인의 브랜드로 지금 그 선전하고 있는 100원 택시의 원조도 역시 나주의 네. 마을 택시로부터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의미 있는 새로운 시도를 많이 네네. 했었네요. 예. 현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청와대 농업비서관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네. 농업과 굉장히 관련 깊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 농업비서관으로 또 여러 가지 활동하시면서 농민운동가 출신이고 또 광주, 전남 이 농정을 대표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랐을 것 같습니다.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습니까? 청와대 농업비서관으로 들어가기 전에는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전남 그 선거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아서 전남의 그 미래 그 비전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남 그 대선 공약을 제가 정리했었는데요. 뭐 서남해안 그 관광벨트라든가 또 목포의 어떤 그 수산식품 그 산업단지 그리고 또 이 뭐 한전공대 이런 공약 등을 그 대통령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뭐 그 비서관으로 일했을 때는 이제 그런 농정 공약 중에 또 농정 공약을 제가 그 대통령의 농정 공약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 농정 공약의 주요한 그 쌀 생산 조정제를 통한 쌀값 정상화 이런 공약들을 그 실제로 정부에 들어가서 실천해봤던 그런 경험이 굉장히 좀 보람이 있었습니다. 예. 국회도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입성이신데 네네. 소감이 어떻습니까? 국회 경험은 뭐 19대 때 잠깐 이제 네. 경험했고요. 이번에 두 번째 들어갔는데 19대 분위기하고 좀 사뭇 다르네요. 그러니까 19대 때는 뭐 의결 정족수가 차면 회의가 진행되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과반 이상의 어떤 그 의결 정족수가 요건이었다면 네. 지금은 의사 진행의 어떤 기본 요건이 아마 거의 99% 출석을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꼭 강제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국민으로부터 이 정치권이 요구받는 그런 무거운 사명감 때문에 거의 뭐 본회의든 상임위원회든 그 국민들 그 눈앞에서 카메라로 보기에는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지만 네. 대개 거의 한 99% 출석을 전제로 한 그런 어떤 의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이 정치 현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그런 어떤 정치 현안으로 좀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그 비대면 사회를 대비하는 디지털 경제, 네. 그리고 또 코로나를 유발했던 그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그 그린 뉴딜, 뭐 이런 그 이 이슈가 전통적인 그런 이슈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 역량 강화를 위해서 대개는 뭐 오늘 아침에 저도 7시 반에 국회에 출근해서 세미나 한 두 가지를 참석했는데요. 네. 뭐 그린 뉴딜 TF에 참여했고 또 그 국가균형발전 그 TF에 함께 또 참여를 했는데요. 아침에 뭐 7시 반에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상당히 그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일하는 국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 예. 국민들이 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여야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찬반 양론은 있을 수 있지만 국가라는 것은 총의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좀 소통하고 합의하는 그런 그 룰과 문화를 국회 내에 정착시키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들한테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예. 농민운동가에서 도의원 그리고 나주시장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또 청와대 농업비서관까지 이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정치 역사를 쭉 밟아오셨는데요. 예, 그동안의 일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일이 있으면 이 기회에 좀 소개해 주시죠.
뭐 제 정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네. 제도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는 농민들, 특히 쌀 농사 짓는 농민들의 가장 큰 이슈였던 그 물세, 그러니까 농업용수 사용료를 폐지했던 것이 네. 그 가장 크게 이제 기억에 남고 또 농민운동사에 기록돼 있는 그 수세 폐지 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것이 가장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제도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아마 무엇보다도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주창했고 그것들을 또 우리 지역 광주 전남의 나주라고 하는 나주 네. 혁신도시에 구현했던 그런 기억이 가장 보람있던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16개 공공기관 한전을 비롯해서 이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결정했다면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는 그 한전을 비롯한 전력 그 에너지 산업의 어떤 R&D 기관으로서 그 최고 수준의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어떤 그 에너지 특화 공대를 나주에 그 지금 건립하기로 확정하고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지방을 살리는 그런 정책으로서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네. 보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역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앞서 언급했습니다만은 수세 폐지 운동, 네. 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르시는 시청자들 위해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혹시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동학 농민운동, 네. 갑오 농민전쟁의 시발점이 1894년도 만석보 수세라는 그 만석보의 과중한 수세에 한거에서 농민운동이 시작됐는데요. 그 후로 100년이 지난 1980년도 후반까지도 수세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네. 저고가의 농민들이 아주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과중한 그 농업용수를 그 내고 있었는데, 이를테면 그러니까 나주호라든가 담양호, 장성호에서 물을 이 농업용수로 공급하면서 거기에 따른 물세를 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의 논리는 저고가 정책 그리고 국민들의 식량 자금이라는 그런 어떤 그 취지에서 보면 이런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농업용수 유지 관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논리로 주장했었고, 그것이 저희들의 노력으로 1995년도에 최종적으로 이제 폐지된 거죠. 네. 그래서 현재의 나주에 지금 그 이전해 온 농어촌 공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예. 참 농민들에서 중요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이제 국회 21대 입성하셔서 발의하신 여러 가지 법안들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법안이 바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법입니다. 보도도 많이 됐는데 네.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부동산 이슈가 워낙 그 지금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보니까 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가 부동산 정책으로만 이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부동산 3법처럼 디테일한 그 부동산의 어떤 그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그 거래에 따르는 각종 그 세제라든가 네. 또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도 이렇게 컨트롤 되는 거지만요. 이제 고위공직자 백지 신탁 제도는 국가의 주요 공직자, 그러니까 네. 1급 이상의 장 차관,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 또 고위 법관, 그리고 지자체 장 등 그런 주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가 됐을 때는 그걸 의무적으로 매각하게 되는, 네. 그럼으로써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부동산 투기에는 일절 이 고위공직자들이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원래 이 국가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들이 그 주식 백지 신탁 제도와 마찬가지로 네. 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그런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라고 보여주시면 오히려 더 제 취지에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제 부동산 전국이라고 할 만큼 부동산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안을 놓고 또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서 너무 무리한 주장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찬성하는 쪽에서는 의미 있는 일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다른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뭐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에 대해서 대단히 뭐 그 반시장적이다. 네. 뭐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다. 그렇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식 백지 신탁 제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네. 주요 정보, 국가 정보와 국가 정책을 다루는 고위공직자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된다면 많은 상대적인 그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역시 부동산은 더 쉽게 주식에 관한 정보라든가 정책보다도 훨씬 쉽게 또 일상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이 접하는 정보입니다. 또 정책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무한정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만든다면 형식적 굉장히 불공정한 사례가 많이 나오는 거죠. 대개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이 아주 불규칙하고 정책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와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무한적으로 방치한다면 어찌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사유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그분들로 인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거죠. 네. 역지사지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이제 이게 부동산 백지 신탁법 국민들이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나주 시장으로 있을 때 네. 혁신도시 250만 평을 보상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시장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 혁신도시 보상 이전 한 6개월 내지 1년 내에 네. 토지거래 내역을 제가 분석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저는 이 혁신도시 보상을 원주민들이 가져갈 줄 알았더니 그 3분의 2가 이미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외지인에게 거래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소위 외지인이라고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직자, 언론인, 대학의 이 사업과 관련된 뭐 심사 네. 관련된 교수 이런 전문 직종들이 많았습니다. 뭐 그것처럼 어떤 국가의 주요 정책을 다루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부동산을 손을 대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허용되는 그런 것이 지금까지 국가 정책이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수도권의 그런 그 다주택 아파트의 문제도 그와 연장선상에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전체에 대한 그런 질서 그리고 윤리 규정을 우리 사회에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백지 신탁 제도인데요. 네. 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면 그 1급 이상 그리고 또 특정원이 이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정부 법령이 정하는 그런 어떤 이 공무원들 이 사람들은 그런 그 직에 임했을 때는 자기가 실거주 또 실소유 하는 그런 그런 부동산 외에는 의무적으로 백지 신탁을 하게 되겠고 그 동안에 그 백지 신탁한 그런 토지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예. 이 공직으로 인한 부동산 이 시대 차익을 실현시킬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백지 신탁법을 놓고 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대개 이제 국회의원들이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소극적일 것이다. 뭐 이런 걱정을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네. 얘기도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그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특히 뭐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제 법안이 제출되자마자 적극적으로 지지 성명을 한번 냈더라고요. 네. 뭐 이와 같은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뭐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미통당의 다주택자들이 많은 그런 상황도
또 우리 뭐 당에 또 다주택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서 걱정은 됩니다만은 이 법안을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 그 휴가철만 지나면 그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 이 법안을 서로 다루는 그런 토론회를 좀 더 열고 정기국회 때까지는 이 문제가 꼭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네.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회에서 입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제 지나치게 이 법안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가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 부동산 그 백지 신탁 제도는 전체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라요. 네. 특별히 국가 정책을 다루고 국가의 정보를 다루는 그런 고위공직자들에게 한해서 이 그 부과하는 의무고요. 그 자기가 실제 소유하고 실제 생활하는 그런 생활 수단 또 생업에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동산은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도원이 그 사유재산권의 침해다, 기본권의 침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예, 이제 또 농민운동가 출신이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으로서 농업인을 위해서 이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21대 가셔가지고 네. 1호 법안도 지금 농업인과 관련된 그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제 오랫동안 농촌에서 또 농촌 지역에서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요. 네. 우리 농업이 지금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쇠락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농업을 더 긍정적인 미래 산업으로서, 생명 산업으로서, 또 바이오 산업으로서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그 여지도 아주 컸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농업이 굉장히 어렵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유상, 네. 그리고 또 이 정치적인 역할의 부재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인 지위를 갖고 또 사회적인 어떤 발언권을 갖고 대정부 교섭을 해 나갑니다. 뭐 경제인들은 정경련과 상공회의소를 만들어서 법정인 자기 정책인 어떤 이 대표 조직 기구를 갖고 또 정부하고 또 거버넌스를 또 이루고 가고 있는데요. 유독 우리 농업인들만이 지금까지는 그런 정부와의 거버넌스 체제, 그러니까 협상의 당사자로서 법적인 어떤 지위를 갖는 그런 그 기구를 갖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가장 첫 번째로 농업인 관련 법안은 이 농업 회의소 법안을 지금 만들었는데요. 아마 낯설게 느껴지실 건데 이를테면 노동조합법이다 농민들에게 있어서 네. 아니면 경제인들에게 있어서 상공회의소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정부하고 또 이 시장과 이 소위 말해서 교섭할 때 자기의 어떤 그 주장과 자기의 정책을 이 실현시키는 그런 어떤 거버넌스의 그 참여 주체로서 그 농업인 조직을 그렇게 의미하는 회의소법을 지금 준비해서 지금 발의해 놨습니다. 예. 예. 최근에 이제 집중호우로 이 농촌 특히 전남의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관한 피해가 큰데 지금 하순과 나주에서도 호우 피해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이번 그 호우 피해에 대한 그 논란이 4대강 사업의 뭐 합법성, 정당성으로 막 비화됐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그 호우 피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기후 변화에 따르는 집중 호우입니다. 네. 3일간에 400mm 그러니까 1년에 올 그런 그 강우량의 3분의 1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기상 이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니 생각하고 그 근본적인 그 기상 조건의 변화,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가 대응 체제를 갖춰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이제 그 나주 하순뿐만 아니라 이 남부 지역의 호우 피해에 있어서 좀 특징적인 것이 물론 이상기후현 집중 호우 때문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용담댐은 냅두고라도 이 가까이 있는 화순의 그 덩복호 같은 경우는 사실 식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늦장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늦게 이미 찬 그 댐을 방류하자마자 이 댐이 넘치는 그런 사태까지 와가지고
그 지역에 다수였던 피해자가 있었고요. 네. 또 나주 같은 경우는 축산보 바로 윗 부분에 지천이 터졌는데요. 그것도 역시 뭐 4대강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축산보의 물 흐름이 이 막아지는 그런 상황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그 피해로 인해서 어떤 많은 침수 가구 또 농업인들의 피해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재난 특별 지역을 네. 그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해 주셔서 지자체가 복구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상 기온 또 이상 기후 때문에 자연재해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농작물에 대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까요? 현행 재난재해 대책법은 그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함으로써 네. 그 지역의 복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실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복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주기 때문에 일선 시군은 굉장히 그 많은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농업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그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다. 네.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되더라도 농업인들의 그 피해 복구는 그 전과 후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현재 재난재해 대책법이나 농업재해 대책법에 이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복구 규정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었을 때도 집중적으로 노력했던 것이 재해 피해에 따르는 농작물 피해 복구 비용을 좀 더 상향 현실화하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번 피해에 있어서는 제가 농림부나 행안부에 그 이번 침수 피해나 아니면 낙과 피해나 이런 그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대개는 이제 농약 때만 네. 벼농사의 경우는 헥타당 59만 원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태파 때까지 법에 규정되어 있는 태파 때도 이 상황에서는 좀 지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번 피해에 대해서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농약 때뿐만이 아니라 그 태파 때 벼농사에 있어서는 152만 원이 헥타당 지급이 되고 과체류에 있어서는 300만 원 가까이는 그런 어떤 그 지원이 추가적으로 돼서 약간의 도움은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자체 예산 지원보다는 피해를 당한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 그와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는 재난재해대책법의 기준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최근에 이제 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위한 토론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기국회 이전까지 이번 피해 이후에 그 피해 지역 그 국회의원들과 함께 그 재난재해대책법상 그 농업 피해에 대한 복구 기준을 좀 더 현실화하는 그 농업 경영비를 그 기준으로 하는 그 피해 복구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그 발의할 계획입니다. 예. 이 농작물 재해 부분은 사실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이 생각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코로나 사태,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시장이 그 소비가 위축되니까 모든 농산물에 대한 그런 수요도 굉장히 좀 줄어들 거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양계 농가의 그 계란 그리고 여러 채소 그리고 육류 이런 생산하는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생각보다 코로나19에 의해서 우리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또 수요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왜 그랬는고 여러 가지 것을 좀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국제 간의 그 교역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국 이게 식량 안보라는 거죠.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이 개방할 수 없는, 무한 개방할 수 없고 무한 교역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식량 자급과 안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더 중요한 어떤 산업 정책의 기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저는 농산물 가격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재해에 네. 대한 안전망 이런 것들이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그 제도나 법제 이런 것들이 좀 꼼꼼하게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예, 이 전남이 국회의원이십니다만은 또 나주에 이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광전에 공동 혁신 도시도 있고요. 네. 그래서 광주 전남의 상생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함께 해결할 대표적인 지역 현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주시죠. 저는 이제 광주 전남 그 광주의 인근권 도시의 정치인으로서 네, 아마 광주 전남의 어떤 그 이 시도 분리 이후에 가장 대표적인 상생 사업인 광주 전남 혁신 도시를 함께 그 만들었던 당사자입니다. 네, 혁신도시 전국의 혁신도시가 10개가 만들어졌는데요. 그중에 가장 성공적이고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사례가 광주 전남 혁신도시입니다. 이제 행정은 분리되어 있지만 경제는 하나란 말이에요. 또 정책도 이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그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사례를 비춰보더라도 얼마만큼 양 시도 간의 협력이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광주 전남의 혁신도시는 광주가 양보한 것도 전남이 또 이렇게 양보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공동의 더 파이를 키워서 과일을 같이 나눠 먹자 하는 그런 성공 사례인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광주 전남 그 상생 사업의 가장 첫 번째는 그 광주 전남 혁신도시를 제대로 안착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과실이라고 하는 에너지 신산업을 광주 전남의 미래 먹거리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갈등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말씀하고 싶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이 군공항 문제랄까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저 광주 전남 정치권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광주의 8명 그 전남의 10명 국회의원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민주당 일색으로 됐는데 지역 현안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는 체제를 그냥 시도지사만이 아니라 이 국회의원들도 철저히 협력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노력들이 진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새롭게 시도당이 만들어지면 그런 시도당 협의회를 꼭 만들어서 18명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뭔가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빛가람 혁신도시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여러 가지 성과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실 때 이 빛가람 혁신도시의 성과 중에서 대표적인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전국의 혁신도시 중에서 이제 빛가람 혁신도시가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은 이제 그 한전의 이 전임 사장단이 주창해서 에너지밸리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그 이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캘리포니아의 소위 말해서 그 실리콘밸리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도 에너지 기업들을 하나로 모아서 미래의 어떤 먹거리와 어떤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자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인데요. 아마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가장 큰 그 성과는 아직은 출발점이긴 하지만 이 한전 등 에너지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민간 기업들 한 400개를 지금 광주 전남이 유치했고요. 또 전기에너지 전기연구원 분원이랄까 각종 에너지 관련 연구소들을 또 이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그 에너지 신산업의 생태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성과일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에 있어서도 그 대부분이 소위 말해서 에너지 관련 에너지 전환에 따르는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 전남이 자연스럽게 그 새로운 미래 그 에너지 전환 시대의 어떤 중심 도시로서 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 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한전 공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혁신도시 시즌 2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시즌 2는 혁신도시가 이제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있어서는 대단히 국민들의 기대가 큰데요, 지방민들의. 네. 실제로는 정부에서는 대단히 좀 무겁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그 대통령께 보고를 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좀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멘트를 좀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김태년 그 원내대표 발로 시작된 세종시 그 국회라든가 청와대 이전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이 혁신도시 정책이 좀 빠졌어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가 좀 그 제외됐는데 국회 내에서는 이런 분위기에 이 세종시가 성공하려면 세종시에 집중하는 게만이 아니라 지방의 혁신도시도 공동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이 대책과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전 국민들, 전 국토가 함께 그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는 오늘 또 그 균형발전 포럼이 아침에 진행됐었는데요. 네. 가장 활발하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세미나 토론회가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그린 뉴딜 네. 그리고 이제 국가 균형발전 정책 그 중에서 혁신 도시를 어떻게 다시 그 살릴 것이냐. 소위 말해서 혁신 도시 시즌 1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었다면 혁신 도시 시즌 2는 새로운 기업과 또 추가적인 그 공공기관을 모아서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아주 전투적으로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욕심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주 공동혁신도시에 지금 한전공대 네.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전공대 부지를 놓고 또 약간의 그 오해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그 한전공대 부지가 이제 한전으로 이제 이전되는 그런 과정에 네. 있어서 한전공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본 궤도에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그 국무회의에 보고돼서 국가 계획으로 확정되었고 정부의 재정 부담까지 약속이 됐던 상황이고 이제 부지까지 됐으니까 이제는 행정 절차 그러니까 대학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는 것하고 그것을 위한 그 캠퍼스 조성이라고 하는 그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한전공대의 이 계획 연도가 2022년 앞으로 2년도 채 남지 않는 이 기간 내에 이 행정 절차와 대학 그 캠퍼스를 마무리하는 그런 공정이 남아 있어서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법적 절차만 해도 현재 현행법으로서는 그 계획 연도를 맞추기 힘들어서 특별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공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설계 과정이랄까 준비 과정까지 다 합하면 올해 내에 이 착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아주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국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한전과 긴밀히 또 전라남도하고 긴밀히 상의하고 있어서 한전공대 특별법을 올 정기국회 내에 꼭 좀 만들어서 이런 공정이 그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한전공대 얘기와 함께 이제 이게 빠뜨릴 수 없는 얘기가 방사능 가속기 유치 문제입니다. 예, 지난번에 아쉽게도 탈락했는데 최근에 이제 재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방사능 가속기 문제는 수요하고 공급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또 공급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또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방사능 가속기 수요가 지금 오창 그 가속기 이후에 바로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사선 가속기의 문제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은 과학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방사선 가속기가 그 바이오 신약이랄까 또 그 뭡니까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네. 또 소재 부품 그까지 소부장까지 그 전체를 아우르는 산업 전반에 걸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공급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이 문제를 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국회에서는 그 논의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과기위원회하고 그 과기정통위원회하고 우리 산업자원위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 전남 광주에 있어서 방사선 가속기에 대한 논의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아마 대선 공약에도 반영하고 또 이렇게 국가 계획에 반영해서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방사선 가속기가 우리 지역에 한전공대에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많은 관심과 또 노력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이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크게 보면 이제 정치를 할 때 그 우리나라를 반듯한 그런 대한민국 만드는 나라 그런 이 만드는 것 그리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새로운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기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화운동을 쭉 해온 당사자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이 존중되고 국민이 주인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지역의 또 이게 출신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역의 미래를 좀 책임지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 전남이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 신산업의 어떤 이 기반들을 좀 확충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전 그리고 세계적인 뭐 에너지 연구소 또 방사선 가속기 등등 지역 산업의 어떤 그 R&D 기반을 충실히 만들어서 앞으로 그 에너지 신산업을 키워 나가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제 지역구에서 조금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또 우리 화순의 백신 산업 클러스터 네. 그래서 이런 우리 지역이 바이오 메디칼의 어떤 허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싶습니다. 예,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치인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신정훈에게 있어서의 정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미래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도 함께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아주 뭐 저는 정치를 하면서 주장만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 그 부딪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실현 가능한 그런 정치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과거 역사, 대한민국이 오늘날 있기까지 우리의 삶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 기여한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는 것, 그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 역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살아온 과거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세가 살아갈 미래를 준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영역을 과거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미래를 여는 그런 어떤 그 능력을 함께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광주남 시도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지난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더 큰 책임감과 또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정치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약간의 코로나 전국의 어려움 또 수해 재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그런 정치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정치로서 꼭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민주당과 또 이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지역 발전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또 활동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